대한민국 정치를 보려면 판도라를 보라, 바로 판보라 시간입니다. 정치판 읽어주실 정치고수 네 분 소개합니다.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용남 전 개혁신당 정책위의장까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니, 우리 판도라 고정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복귀하셨어요. 주인공 자리를 노리신 건가요? 그건 아니고 몇 번 연락을 주셨는데 제 스케줄하고 안 맞아서. 근데 오늘까지 놓치면 이제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간 많으시게 이렇게 참. 맨 마지막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아니 뭐 예전에는 항상 이쪽에 계셨거든요. 근데 왜 거의 건너가 계세요? 좀 잘하지 그러셨어요, 그러게. 예, 대한민국 정치의 그 드라마틱한 그 현주소를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귀순하도록 만든 이 원인 제공자가 좀 책임을 지셔야죠. 네. 타령인 줄 알았는데. 수석님 왜 말씀이 없으세요? 그 얘기하니까요. 저희가 이제 국회가 개원을 했으니까 개원에 맞춰서 좀 소식들을 준비해봤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의원 300명 전원에게 축하난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야권에서 인증샷 행렬이 이어졌는데 이 인증샷이 거부 릴레이 인증샷이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 장면들? 단적으로 대통령이 낮은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당이 달라도 보통의 경우에 대통령이 축하의 뜻으로 보낸 거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거부하겠다, 그리고 거기다 버리겠다 이런 쪽지를 붙이는 경우는 쉽지는 않은데 워낙 인기가 없고 지지율이 낮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정상적이지는 않죠. 인사하는 거는 용산과의 관계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그런 그 정치에 있어서의 최소한의 저는 도리라고 봐요. 축하는 아닙니까? 어쨌거나 특히 이제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반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조국혁신당의 정체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전체적인 걸 봤을 때 굉장히 씁쓸합니다. 근데 앞으로는 난도 보낼 필요가 없겠다. 국고 낭비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 김준영 당선인이 버린다라고 붙여서 SNS에 올렸는데 품격이 없죠. 비아냥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 그걸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아니 대통령이 보낸 난에다 대고 저렇게 모욕을 주는 건 저는 국회의원 당선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저는 품격이 없다. A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몰래 버리면 괜찮고 내놓고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하여튼 대통령 부부도 하여튼 희한한 장면들인데 전 대통령들 책이나 혹은 또 저자가 직접 준 이제 책이나 이런 걸 아크로비스타에서 이제 관저로 오시면서 버렸다가 또 그거 누가 주워가지고 지금 뉴스가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버리는 세상인가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300명 의원 전원에게 축하난을 보내는가 하면 개원 첫날 국민의힘 워크숍이 있었죠. 첫날에 그 바쁘신데도 와주셨다는 거는 우리 대통령님이고 우리와 하나가 되시겠다는 아주 큰 행보라고 봅니다. 이 순간이 우리가 의석수는 좀 작지만은 우리가 진짜 집권 여당이구나 하는 거 느끼시죠? 여러분과 한 몸으로 뼈가 빠지게 뛰겠습니다. 이 장면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정당 지지율보다 대통령 지지율이 통상 높은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근데 원래 그래요? 그런 경우 많았죠. 지난 정부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보다는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그러면 대통령께서 이게 왜 그럴까를 좀 생각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여당 워크숍에 찾아가서 똘똘 뭉치자 우리는 한 몸이다. 운명 공동체다. 지나간 거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한 몸이 돼서 나라를 지키고
저도 여러분과 한 몸으로 뼈가 빠지게 뛰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전형적인 물귀신 작전 같아요. 젖잘싸 분위기로 이 정도면 어때? 그리고 지난 21대보다 우리가 득표율이 좀 높았어.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도 있잖아요. 당선되신 분 중에. 예. 그런 젖잘싸 분위기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순간 제가 볼 때 가장 위험한 지점은 어디냐면 수도권 민심이에요. 수도권에서는 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정말 엄청나게 따가운 해초리를 들어준 건데 똘똘 뭉쳐서 뭐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도대체 무엇을 반성하고 있는지 무엇을 혁신하겠다는 것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모인 당선인들 중심의 분위기로 끝나버린 거죠. 근데 이날 이제 각 당별로 1호 법안 내밀고 각 일성 내미는 날에 이제 국민의힘은 1박 2일 워크숍을 갔어요. 근데 국민의힘은 1호 법안을 그 다음 날 내놨거든요. 이거는 생각을 못 했을까요? 제가 보기엔 윤석열 정부가 시작하면서부터 느꼈던 문제인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뭘 하겠다는 것인지 뭘 하고 싶다는 것인지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연금 개혁만 해도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뭐예요?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 똘똘 뭉쳐서 너희들이 뭘 할 건데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뭘 하겠다는 건지. 근데 저는 대통령의 시선과 생각이 총선 참패 후에 22대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자 첫 워크숍으로 포인트가 가 있지 않았다. 왠지 뭐 이긴 것 같잖아. 그게 뭐냐면은 저는 특검을 잘 막았다. 최상병 특검을 잘 막았다. 앞으로도 잘 막자. 똘똘 뭉치자. 이렇게 들려요, 저는. 국민의힘이 이렇게 개원 첫날에 워크숍을 갔다면 민주당은 첫날에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당론 1호 법안으로 최혜병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294명 제적 가운데 찬성이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이었습니다. 총 득표수 294표 중 가 179표, 부 111표, 무효 4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너네들이 자식이 있냐? 두 분은 이탈표 예측을 전주에 해주시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이탈표 예측 정산부터 하고 진도를 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의원님, 그러니까 당시에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이 의원이 4분이 계셨고 그 4분보다 이탈표가 많을 수도 있다 예측을 하셨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굉장히 따지시는 눈빛이죠. 틀렸으니까요. 틀렸으면. 그 4명보다는 좀 많을 거라고 예상은 했었습니다. 네. 이탈표 몇 표 예상하십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더더군다나 원외가. 근데 다만 그 스스로 여태까지 의사를 밝힌 의원 숫자보다 많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야당의 무리수가 좀 있었다 생각을 합니다. 예, 장외 집회하면서 또 탄핵을 입에 많이 올렸고 뭐 정권 퇴진을 얘기하고 또 정권 뭐 항복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또 이재명 당대표가 직접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야당의 정치적인 노림수가 너무 심한 거다. 네. 수석님은 2자릿수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하셨는데 17표가 넘을 수도 있다 보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하여튼 2자릿수는 넘는다. 우선요, 처절하게 반성하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부터 쇄신하겠습니다. 그걸 넣어야 되는데. 단속이 아주 철저했고 또 역시 국민의힘은 어쩔 수 없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하는 정상적인 사고. 이게 통과는 되기 어려워도 그래도 공개 찬성한 의원들 이상은 나올 것이다. 혹은 저 같은 경우는 2자릿수 나올 것이다. 이런 것들이 나와야 정상 아니에요? 야, 사고는 대통령이 친 것 같지만 혹은 쳤을 개연성이 있는데 이거 만약에 특검 해가지고 이게 탄핵까지 가고 이렇게 가게 되면 탄핵을 겪어본 정당 아니에요. 국민의힘. 이거 안 되겠구나 싶어서 대통령이 잘못했고 대통령이 싫어도 이거는 이 방어막을 형성하는데
결국은 예. 동참을 한 거고 거기에 야당의 일종의 전략적 미스랄까요? 이런 것도 작용을 한 점이 있다고. 저는 그 분석이 대충 뭐 다 나온 것 같은데 최재성 수석이 정말 아주 겸허하게 처절하게 반성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역시 정치 고수란 생각이 아니 듭니다. 제가 못 맞춘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못 맞춘 거에 대해서 지금 못 맞추고 따지는 시간 그럼 아니에요. 말로만 혁신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말로만 혁신한 거예요. 지금 말씀 안 하셨는데 처절하게 반성하겠습니다 해놓고 근데 국민의힘은 정상이 아닙니다 지금 그러신 거예요. 이게 수사가 종결되지도 않고 결과가 나오지도 않는데 불구하고 그냥 밀어붙인다는 생각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건 민심에 부합하지 않은 설익은 특검법을 밀어붙였기 때문에 이탈표가 적었다는 게 저는 정확한 분석이라고. 근데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 지도부가 너무 무리하면은 반작용이 있어요. 추미애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만들려고 지도부가 엄청 무리수를 뒀잖아요. 결과는 우현식 의원이 당선됐잖아요. 예. 그 의원들의 표심은 정말 알 수 없는 것 예, 같아요. 너무 해볼 때까지. 밀어붙이면 반작용이 꼭 있습니다. 민주당이 개원하자마자 다시 특검법을 발의하고 22대에서는 국민의힘 내에서 8석만 이탈을 해도 거부권이 무력화가 됩니다. 민주당은 빨리 원구성하고 패스트트랙 태워서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이런 입장인데 민주당이 아무리 빨리 해도 거의 공수처 수사에 수사가 끝나거나 끝 무렵에야 특검법이 통과된다고 봐요. 왜요? 이재명 대표는 국회법에 따라서 7일 날 개원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상임위 구성이라든가 원구성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빨리 끝날지 언제까지 될지 우선 이 변수가 하나 있고요. 하나는 바로 이 특검법을 발의하고 상정하자마자 바로 방망이 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또 몇 달의 이제 시간들이 좀 흘러가지 않겠나 싶고 또 대통령 거부권 해서 다시 재의결하려면 이것도 근 한 달 가까이 또 소요가 되는 거기 때문에 대략 공수처 수사의 끝 무렵이나 그러지 않겠나 싶어요. 만약 최상병 특검이 정말 이러저러한 새로운 사실들이 막 드러나면서 민심이 비등하게 끌어올 경우에는 당대표 주도와의 리더십 하에서는 일부 국민의힘에서는 용산과의 일정 정도의 갈등을 무릅쓰고라도 이 특검을 여야 합의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 분석이라면 전당대회에도 용산의 입김이 작용할 수도 있다고 보세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판보라가 다시 새로 시작하면 그때 새로운 아이템을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이 통화 사실을 고리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해병대 수사단이 최상병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가 다시 회수했던 그날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이 하루에 3차례 18분 40초간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부적절한 전화통화. 박근혜 정권 탄핵 때 태블릿 PC처럼 윤석열 정권 탄핵의 스모킹 건이자 트리거가 될 것인지 어떤 내용인지는 저희 파악이 안 되는 상태에서 그것만 가지고 추측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야권에서는 이게 외압의 핵심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결정적 계기가 됐던 태블릿 PC에 비유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게 뭐 간단치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대통령과 국방장관 간의 그 민감한 시기에 전화를 했다는 이유 사실만 가지고 대통령이 경로를 하고 외압을 해서 직권남용을 했다라는 법리적 혐의까지 연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직권남용죄라고 하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건 좀 분리를 해서 봐야 되고 제가 조금 이제 들여다보는 것은 이종섭 장관과 용산 대통령실의 이제 해명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점이죠. 3차례 통화를 했는데 방산 수출에 관한 것이었다. 좀 납득하기는 어렵잖아요. 이건 사실 방산 수출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저는 아닐 거란 국민적인 좀 시선이 있을 거예요.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이 새롭게 밝혀지는 사실에 대해서 공수처가 좀 더 법리와 사실에 따라서 수사를 하길 바라고 단지 저는 이게 있는 그대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무슨 직권남용을 물어서 탄핵까지 이야기하는 건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제일검 김용남 전 검사님께 제가 질문을 하겠는데 이 정도 시간대별 통화 기록이라든가 관련 사건하고 악의가 딱 떨어지는 정황이 나오면은
수사검사 입장에서는 입증하기 위한 이제 증거 수집에 들어가죠. 들어가는 거 예, 아닙니까? 공수처 수사가 이거 못 따라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선. 요 고비마다 이렇게 긴 시간을 통화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엔 직접 지시, 구체적 지시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는 대통령실 관계자 요 접점에 있는 인물 증인 내지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검사가 뛰어야 되는 거고 지금은 공수처인데 이게 너무 속도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요 사건의 또 하나가 로비설이 있었잖아요. 검사가 최상병 사건 초기에 로비설까지 가지고 이 수사에 임한 거는 아니지만 이것이 제기가 되고 그럴 만한 어떤 정황이나 과정들을 느끼면은 요 거제 저도와 관련된 수사로 또 확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 사건이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100% 걸리는 거고 수사팀을 증원하고 막 해서 증거 수집에 나서는 건데 공수처가 안 돼요. 이게. 예, 일단은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과 국무회의는 전화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전 장관의 변호인도 뭐 장관이랑 대통령이 통화하는 건 이상하지 않은 일이다라는 또 없는 얘기야 그건.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면 통화한 거는 뭐 이상할 건 없습니다. 지금 사실 굉장히 뭐 추측과 의심과 뭐 상상만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 있는 다른 장관하고 30분, 40분 통화한 거를 제가 직접 들은 그 얘기가 많아요. 그렇게 이제 통화를 하시더라고요. 대통령이 네. 나갔을 때 했겠지. 아닙니다. 대통령 국내에 있고 현직 장관이 해외 나가 있는데 그것도 뭐 휴가 나가 있고 막 이런데도 통화를 한 거를 제가 직접 여러 차례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거야말로 중요한 거는 추측이네. 추측이 아닙니다. 아니 제가 그럼 뭐 그런 뭐 쓸데없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죠. 제가 장관들을 많이 알잖아요. 현직 장관들. 그래가지고 통화를 한 거 그런 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예.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통화할 수 있죠. 그리고 국내 상황에 대해서 저는 지시까지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거짓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화를 했지만 그 사안에 대해서는 통화를 하지 않았다.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이 아니다. 뭐 이런 게 밝혀지면은 그거는 전 굉장히 주워 담기 힘들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뭐 경로를 했고 그다음에 또 이 사안에 대해서 지시를 했고 이런 것은 그거 자체가 무조건 위법이냐 그렇진 않아요. 그것이 정말 직권남용인지 아닌지는 따져볼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입장 변화를 좀 보면 처음에 대통령 경로설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때 박정훈 대령의 망상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 저 사람 관련자들 또 녹취 파일에 의해서 대통령 경로는 거의 사실로 드러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말이 어떻게 바뀌냐면 경로한 게 죄냐. 화 낼 수도 있지. 이렇게 말이 바뀌었어요. 그러더니 최근에 8월 2일 또 8월 8일 이렇게 통화 내역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최근에 말이 바뀌냐면 설사 그렇게 통화가 이루어졌더라도 그건 직권남용은 안 된다라는 입장까지 나왔는데 사실은 직권남용은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죄인 건 맞습니다. 근데 몇 년 전에 이게 무한 확대돼서 이것도 직권남용 저것도 직권남용해서 여러 명 구속되고 형사처벌 받게 된 주요 그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제3차장이에요. 그때. 저쪽으로 건너가더니 예. 확실하게 바뀌셨네. 아니, 근데 대통령이 뭐 개인 전화로 통화한 거 요거를 두고도 뭐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건 아니죠. 장관하고 통화할 때요. 대통령이 이거는 업무니까 업무 전화를 해야 되겠구나. 업무용. 뭐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하다가 그러면 개인적인 일 물어보면 장관 잠깐만 내가 개인 용무니까 개인 전화로 할게. 이렇게 합니까? 이거는 정말 제가 볼 때 말장난이에요. 그래서 어느 전화로 했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다. 아니 그게 별 상관 없는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전혀. 아니, 전화를 기본적으로 하다가 대통령께서 중간에 보안 의식에 좀 심각한 문제가 있으신 거 아닌가요? 아니 전화를 하다가 개인적인 뭐 일인지 이런 거를 구분해가면서 탁탁탁탁 그렇게 못한다니까요.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청와대 설명대로 정말 방산 수출과 관련된
통화를 하면 당연히 업무 내용이고 비화폰으로 거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저는 전화기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넌센스 같더라고요. 정무수석께서 한번 두 설명해 가지인데요. 우선 대통령의 업무상 회의든 뭐 통화든 이런 거는 다 기록입니다. 그래서 수석 회의를 하더라도 그 기록만 하는 사람들이 배석을 해갖고 다 기록을 하잖아요. 이거는 대통령이 국정 책임자로서 방산수출로 업무상 통화를 했다 그러면 그 옆에서 대통령의 업무에 대해서 기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통령의 보안입니다. 보안이라는 거는 정말 핵심 기밀을 대통령의 통화에서 도청을 했느냐 혹은 얻었느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대통령의 동선, 언어 한마디 또 이런 것들이 전부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따라서 개인 폰을 사용할 일이 없고 사용해서도 안 돼요. 그럼 문재인 전 대통령 안 했죠. 그 폰을 죽인 건 아니고 아예 그냥 5년 동안 사용 안 하고 퇴임 후에 사용을 한 거고요. 저희 또 말 나온 김에 판보라니까 정치인과 휴대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좀 사건 사고들 생각나는 거 많거든요. 근데 최근에 정치인들도 통화를 하면서 녹음을 많이 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걸 스스로 내가 녹음했다라고 먼저 공개하는 분들도 최근에는 꽤 있던데 잘 이해가 안 돼요. 그거 결코 좋아 보이지 그 않거든요. 대표적인 생각나는 사람이 이준석 대표하고 배현진 의원 같은데. 그러면 이제 그분들하고 통화할 때는 식사하셨어요? 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뭐 얘기만 드셨어요? 설렁탕이요. 맛있었어요? 이러고 끝내야 되는 거야. 예? 조심하게 될까요? 당연히 조심하게 되죠. 특히 그때 이준석 대표가 녹취파에 그때 원희룡 장관하고 뭐 이렇게 논쟁하다가 공개한 거잖아요. 그게 자동으로 녹취하게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송파에도 계시던데 녹음하시는 분. 아까 이미 아까 얘기했어요. 그 녹취는 뭐 할 수도 있고 그래요. 요즘 보니까 이제 자기가 자기 자신의 기억을 이제 못 믿는 이런 나이가 되면은 혹시라도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 때문에 할 수는 있어요. 저는 그거 자체가 그건 뭐 범죄 행위는 아니니까. 소장용이라고. 예, 하지만 그거를 녹음을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거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정치를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죠. 그 본인의 휴대폰에 이렇게 자동 녹음 기능을 깔아놓은 분들은 글쎄요, 뭐 대인이라고는 생각이 안 되는데 그게 대인 소인. 그러니까 그 전에 보면 왜 박근혜 정부 때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자동 녹음 기능을 깔아놓고 그 휴대폰 8개인가 9개를 다 보관은 하다가 그 형사처벌된 분이 있잖아요. 네. 당시 정호성 비서관이. 또 최근에 또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 녹음하는 사람들이 잘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잘못된 건가? 그때 정호성 비서관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이 워낙 만기 칠량형 리더십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세세한 것까지 지시를 하니까 행여라도 놓칠까 봐 그걸 녹음했다가 많아요. 다시 그걸 풀어가지고 이제 업무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고는 그래요. 근데 아니 그걸 근데 몇 년치를 다 보관을 해놔요. 이건 이제 보험용인 거죠. 아니면은 기억이 잘 나지 않았든지. 그러면서 또 이제 관심이 받았던 게 정치인들이 무슨 핸드폰 쓰냐 관심을 두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아이폰이냐 아니면 갤럭시냐. 저는 뭐 의원 활동할 때는 그 비서들 마음입니다. 요새 의원님 요런 게 잘 나왔거든요. 요거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그렇게 하고 그랬어요. 저는 갤럭시파입니다. 편하죠, 국내. 갖고 있는 기능의 100분의 1도 저희들은 사용 못합니다. 그냥 전화 받고 문자 보내고 인터넷 좀 보고 이거 외에는 사용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교수님 혹시 개인 폰이랑 업무 폰이랑 따로 있어요? 없습니다. 한 폰만 당선된 쓰세요? 적이 있어야 뭐 그걸 하죠. 뭐. 아니, 그러면 의원님은요? 당선된 적 있으시니까. 저는 그 문자 메시지를 대량으로 보낼 때 쓰는 그렇죠. 용으로 핸드폰이 하나 더 있죠. 왜냐하면 문자 메시지를 한번 대량으로 보내면 한 2, 3일을 그 핸드폰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답장이 오고 이러니까요. 답장도 오지만 항의도 많이 뭐 오고. 항의 전화 아니면 문자 내용을 채 확인 안 하시고
나한테 전화했냐고 걸려오는 전화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아니면 또 오랜만에 연락을 받고 안부 전화 또 거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한 2, 3일 동안은 그 전화를 쓸 수가 없어요. 또 저런 고충이 있었네요. 수성님 하나 쓰세요? 저는 폰이 2개였죠. 핸드폰하고 집에 있는 인터폰하고. 그래서 계속 하나를 썼고요. 쿠폰도 몇 장 있을 텐데요. 그거는 또 전자기기가 아니잖아. 아재 또 개그 하기 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갖다 지금. 붙이면은 스폰도 있고, 스폰 D도 있고. 기종은 달랐고요. 기종은 아이폰 썼을 때도 있고 갤럭시 폰 썼을 때도 있고 지금은 갤럭시 폰 쓰고요. 근데 아이폰은요. 민주당이 야당 때 좀 주로 쓰는 것 같아. 막 주변에서도 권하고. 왜요? 상대 정권이 믿을 수 없는 정권이니까 아이폰 써야 된다. 뭐 다 감시 내지는 다 체킹할 수가 있다. 뭐 이래서 야당 때는 민주당이 야당 때는 아이폰 쓰는 의원들이 많았다. 그러니까 보안이 강하다는 예, 그 장점 예, 때문에, 그 평가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근데 한동훈 위원장님은 말이에요. 네. 비번 본인 얘기한다고 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뭐 책상 밑에서 보고 비번 안 풀고 본인이 남의 폰 찍히는 거는 또 그거는 아주 선호하시는 것 같아. 뭐 도서관에서 찍히든 집 앞에서 가다가 뒷모습 찍히든 그건 좋아하고 본인 폰은 철통망하는 것 같아. 마무리를 좀 해볼까요? 차라리 나를 찍어라. 내 전화는 절대 못 안 찍는다. 된다. 뭐 이런 거. 뭘 찍었는지 보는 것도 안 된다. 다시 현안으로 돌아와서 민주당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개원 첫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다뤄진 의제인데요. 당대표가 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1년 전까지 사퇴하도록 규정한 이 당원 당규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걸 두고 이재명 대표 연임 걸림돌을 제거하는 작업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일단 수석님 어떻게 보세요? 이 문제는 민주당의 정통하고 또 관심이 많고 탁월한 분석력과 또 뜨거운 민주당 분석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는 김근식 위원장님이 곤란하시군요. 노코멘트 하시는 아니 안 곤란해. 최수석께서는 좀 답변하기 곤란하시죠. 아니 발언을 얘기할게요. 당대권 분리라는 것은 당대표 신분으로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될 수 없다는 거고 그 1년 전에 사퇴하라는 거는 당대표의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 스스로가 대선으로 가는데 그걸 발판으로 삼거나 활용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이거 자체를 무색하게 만드는 거는 온당치 않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연임의 걸림돌은 저는 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만 1년 전 사퇴 기간이 이제 지방선거 3개월 전이니까 지방선거를 치르는데 당 지도부를 새로 선출해야 되는 뭐 이런 거라서 제대로 치를 수 있겠냐 이런 건데요. 그런 거는 오히려 조금 더 땡겨서 사퇴하면 돼요. 1년 전 사퇴를. 그래서 이건 연임의 걸림돌도 전혀 아닌 조항이고 근데 왜 개정해요? 그걸 누가 알겠어요. 이거. 아니, 결국에 개정의 이유는 이재명 대표가 금년 여름에 열리는 전당대회에 또 출마해서 당대표가 되고 그 당대표로서 지방선거 2026년 6월 지방선거의 공천권까지 다 행사를 하겠다는 의지 외에 뭐 다른 해석이 가능한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민주당에서는 뭐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도 이제 놀라지 않기 때문에 뭐 크게 저는 놀라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최재성 수석이 한돌에 계속 나오고 발언권이 있으시고 할 때 그리고 21대 국회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비주류가 있었잖아요. 비명이 있었고. 근데 이분들 전부 다 지금 척살당했지 않습니까? 쫓겨났거나 낙천했거나 낙선했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전 같은 눈치도 안 보는 거예요. 예전엔 눈치라도 봤는데 이제 눈치도 보지 않고 이런 노골적인 일인 지배 체제를 만드는 거예요. 저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요 하면 안 돼요. 그럼 절대 안 되죠. 하면 안 되는 게 실제로 그 전에 당 대표의 권한을 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 잘못된 일을 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당대권 분리 규정을 이렇게 시한을 전제로 해서 딱 못을 박은 거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이나 혹은 예외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뭐 지방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간혹 발생하고 있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 규정 자체를 손본다는 거는 그거는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당내에서 공개 비판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이념정당이 저거로 있는 어떡하라는 거예요? 안 된답니다. 이걸로. 뭐 어느 특정 정당의 당원이나 당규나 이런 거는 그 당이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밖에서 평가를 하자면 누가 봐도 이재명 당대표 대권 가도를 위한 당원이다 생각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너무 지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이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당내에서 거의 지금 잡음도 없이 이런 그 규정이 만약에 이제 개정이 된다면 민주당의 아주 먼 미래를 위해서 좋지는 않겠죠. 그러면은 여권과 관련될 수도 있는 것 같은 개정시안 얘기를 해볼게요. 이 개정시안 안에 대통령 권위에 대비해야 한다는 내용도 이번에 담겨 있습니다. 조기 대선 탄핵 이런 얘기들이 지금 민주당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갑자기 그 민주당의 당원 당규가 정말 국가 비상사태가 걱정이라면 과거에도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지금 이 시점에서 국가 비상사태를 걱정하는 이게 정말 애국심의 발론지 전혀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보면은 최상병 특검도 그렇고 자꾸 탄핵이라는 것을 막 입에 올리고 이런 것 같은데 그런 거를 반영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좀 굉장히 특이하다. 이번 당원이 이렇게 바뀐다면은 민주당의 당원이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뭐 바람직해 보이진 않습니다. 너무 노골적이지 않은가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런 내용으로 당원 당규를 바꾼다는 건 민주당이 이제는 아무 눈치도 안 보는 것 같아요, 정말. 북한의 노동당도 이렇게까지는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당권 대권 분리라고 하는 게 지금 노동당을 더 지금 칭송하고 그렇게 계시는 되나요? 거예요, 지금? 그만큼 지금 이게 해서는 안 될 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시도를 하면 그래도 악이라고 적어도 우리 최수석처럼 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도 없잖아요. 이게 죽은 정당이죠. 사당화된 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명백한 사례입니다. 저는 정말 할 말이 없는 사태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판보라 오늘 정부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이슈 이야기를 다뤄봤는데요.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를 한 소절씩만 들려주시죠. 저부터 할까요? 네, 좋습니다. 상황에서. 주인공이니까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 두 분 모두 지금 상황을 보면 21의 그 노래 있잖아요. 내가 제일 잘 나가. 빰빠람빰빰빰빰빰. 아니 그렇죠. 한 분은 현직 대통령이고 한 분은 거대 야당의 대표를 이제는 초월해서 이른바 여의도 대통령 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근데 두 분 모두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는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누나. 두 분 다 좀 욕심을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참 그 노래 이 가사가 좋은데 그걸 빈손이었을 때만 와닿는다는 거. 아니, 빈손 아닐 때는 모른다는 거. 한 번만 골라서 노래를 불러주셔도 됩니다. 네, 그게 좋겠습니다. 끝까지 저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가왕 조용필 씨의 노래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는 이제 조용필 씨의 꿈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조용필 선생님. 이 가사가 보면 이재명 대표의 지금의 신세와 앞으로의 이제 결말을 예측하는 노래 같은데 화려한 도시를 그리며 찾아왔네. 그곳은 춥고도 험한 곳 여기저기 헤매다 초라한 꽃 문턱에서 뜨거운 눈물을 먹는다. 뭐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입니다. 정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네. 조용필 씨의 꿈의 가사처럼 스스로 돌이켜보길 바라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 제가 노래를 김 교수님 다음에 써야 돼요. 훨씬 빛났을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께 불러드리고 싶은 노래는
제가 노래를 김 교수님 다음에 했어야 돼. 훨씬 빛났을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께 불러드리고 싶은 노래는 조용필 씨의 이제 그 잊혀진 사랑이라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또 우리 많은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하지 말라는 걸 자꾸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개사를 한 건데 가지 말라고 애원하며 잡았었는데 돌아섰던 그 사람은 부정했던 당신이지요. 이건 좀 다른 노래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앞으로라도 대통령도 또 우리 국민의힘도 국민의 뜻을 따라서 가지 말라는 길은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하실 분? 참, 이거 참나. 제일 준비를 많이. 아니요, 저는 뭐 진짜 준비를 못했는데 저 이재명 대표는 잘 모르겠고 윤석열 예, 대통령에게 대통령이 아마 굉장히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때 아마 정말 그 소크라테스 그 형님한테 막 물어보고 싶고 막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심정이라면 예. 잘 될려나 모르겠는데 많이 했대. 기획팀이 있어. 테스 형 한번 해볼까요?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역시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또 한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어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의자 한번 돌려주는 무대. 주문은 한 소절이었었는데 한 곡을 다 부르시네요. 아니 이게 보니까 가사가 있기 때문에 다 부르신 거죠? 거기까지 화면에 딱 보이네요. 저는 두 분에게 각각 따로. 예. 이재명 대표 먼저. 예. 일단은 이재명 대표에게 영감 왜 불러 뒤뜰에 매여놓은 당은 당규를 보았지 어째서 이 몸이 아파서 몸보신하려고 먹었지 잘했어 네. 잘했어요 진짜. 한 단어가 빠졌어요. 뭐요? 먹었지 앞에 말아 먹었지가 빠졌어요. 이거는 그냥 뭐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그냥 해본 거고. 예. 윤석열 대통령은요. 임재범의 너를 위해인데요. 제목을 나를 위해로 바꿨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드리는 대통령께 드리는 노래. 네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나 그건 아마도 전쟁 같은 정치 넌 위험하니까 사랑하니까 너를 위해 떠나줄 거야. 국민의힘 의원들의 노래였습니다. 노래 진짜 잘 부르셔. 그러니까 정말 노래는 이 두 분이 잘 부르시는 것 같아요. 예. 김용남 의원님은 뭐 저랑 비슷한 것 같고. 제가 조금 나요. 그래도 또 이렇게 유쾌하게 또 노래 한 소절로 마무리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또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아쉬운 소식 하나 전해드립니다. 오늘로 이 380회를 맞이한 판도라가 잠시 휴식기를 갖습니다. 네 분 어떻게 아쉬우시죠? 아쉽죠. 네. 이게 380회에서 끝나는 게 소위 38 광땡하고 무슨 연관이 있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마지막이라고 그런 의미 아니에요? 너무 난리는 것 같은데 지금. 아쉬움에 한마디씩 들어볼라 했더니 38 광땡이 웬 말이에요. 아쉬우시죠? 네, 판도라 제가 덕을 많이 봤는데 판도라는 아마 돌아올 겁니다. 예. 수석님도 더 좋은 얘기와 더 의미 있는 얘기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너를 위해 잠시 떠날 거야. 마지막이 정말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아쉽죠. 또 의미 있게 깊이 있게 또 때로는 냉철하게
또 이렇게 유쾌하게 항상 이야기 보따리 정치판 읽어주시고 다양한 사회 현안에 대해서 다뤄주신 이 네 분을 포함한 판도라 출연해주신 정치인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횟수로 8년이더라고요. 이렇게 8년 동안 한 조도 빠짐없이 판도라 시간을 기다렸다가 또 저희를 만나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명실공히 대한민국 대표 시사 예능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도와주신 여러분의 응원과 애정 잊지 않고 저희 더 꼼꼼하고 정성스럽게 재정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판도라 잠시 멈추지만 진실을 여는 시간은 계속됩니다. 저희 곧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 멘트 좋았어. 판도라가 어디 가겠습니까? 판도라 머지않아서 돌아옵니다. 그때까지 채널 고정 MBN 판도라. 뭐 판도라 다시 올 거니까 그동안 얼마 후에 다시 뵙기를 기대합니다. 무거운 정치 시사 이슈를 가지고 즐겁고 경쾌하게 유쾌하게 노래까지 부르는 것은 판도라밖에 없습니다. 판도라와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잠시 떠나지만 그 행복을 찾아 다시 오겠습니다. 그 자리에 계셔주십시오. 정치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판도라가 반드시 돌아올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판도라는 무궁화다. 피었다가 지지만 또 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